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 예. 아니, 뭐, 은퇴해서, 이런 뭐, 강의라든가, 어디 뭐, 발표 같은 거를 상당히 제가, 요청은 들어왔는데, 대부분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은퇴하고 유일하게 지금 맡고 있는 데가, 그 CSD 랩이라고 해서, 그 Center fo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aw and Policy라고 해서 기후환경법정센터라고 해가지고 고대 그 국제대학원의 정서용 교수님이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우리 산림 분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고문을 좀 맡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이제 26차 당사국총회가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청 청장 그리고 대표단 그다음에 정서영 교수까지 이렇게 다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일종의 기후변화 현재 협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주로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지난번에 고대 국제대학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기조연설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조금 제가 망설였어요. 망설이다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하고 다른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서 조금은 뭔가 이렇게 팩트는 내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조연설에서 이제 기후변화하고 산림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벌채 관련된 이슈를 제가 한 25분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우리 또 이인세 소장님이 우리 그룹 매니저님들한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그것하고 제가 일부 조금 뭐 추가를 해서 현재 기후변화 협상하고 그 다음에 산림 분야에서 무엇이 논의가 되고 어떤 것이 합의가 되고 그리고 벌채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의 어떤 산림 열대림 특히 열대림 지역의 산림과 전용 뭐 이런 문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오늘 뭐 갖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도 저는 제가 뭐 산림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40년간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느꼈던 것들, 특히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제가 3년, 2004년부터 6년 근무하면서 열대림 지역의 그 현장 자체를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쭉 내용을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강의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제가 또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류 문명과 이제 산림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뭐 많은 이제 산림학자라든가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산림 파괴로 문명이 멸망한 이스터 섬하고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인 마리오티우스 섬하고 대표적으로 이스터 섬은 뭐 산림을 과도하게 벌채해서 또 뭐 다른 훼손을 해가지고 현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고 마우리티우스 섬은 멋진 자연 환경과 산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중남미의 대표적인 최빈국인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석사 할 때 그 케이스 스터디 했던 건데 황폐했던 산을 이제 다른 용도로 특히 이제 산림을 벌채해서 농지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IT가 결국은 산림 황폐뿐만이 아니라 어떻든 최빈국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결국 산림의 정체라든가 과도한 이용의 원인이 됐고 그 옆에 도미니카공화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존되고 국가의 어떤 국부도 IT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태가 이것이 결국 숲이라는 것이 단순히 산림에 뭐 벌채할 거냐 말 거냐 보존할 거냐 개발할 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래서 사또 브리앙이라는 이제 18세기 낭만주의 작가는 벌써 지금 뭐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그게 산업사회 하기 이전에 막 초기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 보면 어떤 인류하고 숲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후변화하고 살림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 있나. 이제 기후변화 협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흡수할 거냐. 근데 유일하게 그 이미 대기상에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은 유일하게 이제 산림부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상에서 산림 분야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시기에 이제 농업 부분이나 똑같은 1년생 우리 농작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나 일산을 흡수해서 자기 몸에 하는데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돼요. 왜? 바로 썩거나 사람이 이용해서 태우거나 그러게 되면 바로 대기로 다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는 끊임없이 순환하잖아요. 나무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저장해가지고 나무가 썩지 않는 한 계속 그걸 저장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무 대신에 다른 것을 썼을 때 훨씬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나무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소를 덜 배출하는데 기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기후변화 협상장에 가면 이제 3대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산림이 흡수한다는 얘기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처음으로 우리 산림 흡수원이 감축 수단에 우리나라도 들어갔어요.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이제 과장 때 국제협력 과장을 할 때 기후변화 협상 담당을 할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산림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냐면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부처인 뭐 당시에 총리실이나 환경부나 뭐 외교부나 기재부나 많은 관련 부처들이 산림청 담당 과장을 기후변화 협상단에 포함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뭐 그 당시에 보면 제가 보면 기가 차죠. 기후변화 협상에 가보면 3대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정작 산림청은 청단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협상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옵저버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일부 우리 저 과학원의 담당 박사들만 그 협상단의 일부 지원 역할로만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가슴 아팠어요. 그게 한 10몇 년 전이지만은 그만큼 또 우리 산림 분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널리 홍보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당시에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광합성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생물학이나 중학교 때 뭐 배웠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CO2라는 그 기체를 흡수해가지고 O2를 산소를 배출하면서 자기 몸에 저장을 하면서 나무가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큰다는 얘기는 C라는 것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후변화 협상 때 이제 뭐 제가 주장했던 얘기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한 산업 성장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우리나라의 황폐했던 땅들, 헥타르당 60년대 초에 10리방이었습니다. 1리방이 한 1톤 정도 되니까 한 10톤 정도였는데 현재는 어쨌든 150톤이잖아요. 15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국가 전략으로 산림 분야를 좀 내세우자. 우리는 탄소 배출도 많이 했지만 빠른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산림 분야에서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전략으로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제서야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 이제 감축 로드맵에 산림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우리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교토 의정서 때서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산림 활동으로 이제 신규조림, 어포레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새로 산림을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포레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재조림입니다. 당시 이제 교토의정서 때 이 부분이 이제 타결이 됐었는데 1989년 12월 31일 그 당시에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에 나무를 심게 되면 재조림으로 인정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전용. 지금 많은 벌채 논란이 이런 것들이 산림 전용이거든요. 산림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뭐 그게 농지가 됐든 공장 용지가 됐든 주택 용지가 됐든 그것이 이제 산림 전용용이고, 그 다음에 산림 포레스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숲을 가꿔주거나 뭔가 목재를 저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영 활동도 흡수원으로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 중에서 이제 목제품 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배출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니면 감축수단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건물 짓는데 철근이나 시멘트로 지을 때는 훨씬 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그 대신 목재를 쓸 경우에는 그 목재가 그 건축물로 계속 지탱하는 한, 썩지 않는 한 계속 탄소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드 플러스라고 해서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해서 이건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산림 전용을 하지 않았을 때 주는 어떤 배출권을 이제 레드 플러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산림 관리예요. 이제 산림을 가만히 놔뒀을 때하고 산림을 잘 가꿨을 때 목재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처음서부터 완전히 인공 조림해서 목재 생산 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종으로 했었을 때는 뭐 3배 내지 5배 목재 생산이 많다고 그러고, 보통의 어떤 산림도 관리를 해줬을 때 목재 생산이 증진된다 해서 이런 부분도 현재는 감축수단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른 뭐 동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목재를 활용한 주택 그 건설이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그게 어쨌든 빠른 어떤 경제 성장하고 집이 거의 뭐 옛날에 초가집 이런 상태에서 현대식 집을 짓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집을 짓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목제품을 이용한 건축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앞으로 이걸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재작년이죠. 작년에서야 국토부에서 그 목조 주택에 대한 층고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산림청에서 가급적 이제 민간 부분에서 하면 좋은데, 민간 부분에 상대적으로 목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재값보다는 여러 가지 그 목재를 활용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술 인력, 뭐 목수라고 하시죠.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기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기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목조 위주의 건축물로 이제 영주에 있는 한그린 목조관하고 파주에 있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100% 목재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목재로 활용한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축 사례인데 ARCDM이라고 해서 그 미세먼지 차단 수비 시화 산업단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공단이고 오른쪽에는 공단이고 왼쪽에는 이제 아파트인데, 이 중간에 이 지역을 갖다가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산림이 아닌 지역에다가 이렇게 산림을 조성을 했었을 때 도시숲을 만들고, 이것도 이제 감축 수단으로서 ARCDM의 하나의 사례죠. 정원 등에서 그러니까 건물 내의 정원이든 건물 밖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나대지 상태라든가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감축 사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드 플러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기후변화하고 이 산림하고 현재 기후변화 협상에서 어느 부분들을 인정받고 어느 부분까지 타결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은 자연하고의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 사실은 개발이나 보존이나 이런 이전에 자연과 그러니까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고 공존이 가능한 세계 인구는 10억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과도한 이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은 특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식량이나 목재, 인간이 꼭 살아가야 돼서 단 하루도 예외가 없이 이것이 있어야만 살아가야 되는 그 필수 소비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집합 경영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80억 인구의 필수 소비재는 대체 불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식량, 고기 같은 경우도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0kg의 곡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고기를 하나 먹는 것조차도 어디선가는 뭔가 옥수수가 됐든 사료가 되는 곡물들이 재배가 돼서 우리나라한테 수입이 돼가지고 또 키우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휴지나 종이 이거 없이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단 하루도 여기 계신 분들 단 하루 화장실 안 가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다른 대체제를 뭘로 할 건가요? 뭐 섬유로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탄소 배출이 더 많이 됩니다. 목재보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뭐 설탕, 그 다음에 뭐 저기 하다못해 그 타피오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소주의 원료가 되는 먹는 에탄올 같은 경우도 타피오카라는 데서 해요. 이것도 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이에요. 우리가 맨날 저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뭐 우리 감자튀김 칩 같은 거 먹을 때 다 그것도 카사바라는 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떤 단 한 분도 그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나오는 그 곡식이 대부분 다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열대 지역의 농지에서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농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기후변화 협상의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협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협상은 다 자발적 목표예요. 의무적으로 니네 나라는 몇 프로에 감축해라 몇 프로에 감축해라 이게 지금 없습니다. 각 국가가 우리나라는 40%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5%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0% 하겠습니다. 시간도 어떤 나라는 2050년 어떤 애 2060년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기후변화 협상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켜두고만 안 지켜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 협상은 합의는 안 될 거예요. 왜?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너무나 커요. 뭐 초기 기후변화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얘기지만 오늘날의 탄소 배출의 모든 원인 행위는 지금 선진국들이다.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탄소 배출이 된 거잖아요.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후온난화의 가장 주범인 탄소 배출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 행위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야 된다. 그러니까 개도국에서는 앞으로 탄소 감축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 현재 후발 선진국이든 초기 선진국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거는 옛날 얘기고 함께 하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개발국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중남미, 남미 중에 못 사는 나라들, 뭐 굶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생존,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과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람들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성장 욕구. 그러려면 제조업을 해야 된다. 산림을 농지를 전용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어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세계는 다자협상이 타결된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우리 그룹 매니저님들 잘 아시다시피 DDA 협상 90년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했지만 그렇게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자협상은 안 될 거다. 그러면은 기후변화 협상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거는 이미 벌써 미국은 10년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는 국가별로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 목표 설정해서 탄소 감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30% 감축을 합니다. 감축을 하고 나서 자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30% 탄소를 감축하는 걸 증명하든지 아니면은 증명을 하지 못하면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수입 관세죠, 일종의. 그게 결론일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하는 1인당 10,000원씩 탄소세를 물리겠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반화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경제 성장이 수출입에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아니면 그만큼 더 물건에 탄소 관세를 물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지구가 해야 되는 게 80억 명이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왜 열대림이 벌채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목재 생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옛날에 70년대 합판산업 같은 경우라든가 80년대 그럴 때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벌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다 아마존의 눈물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보면 다 대부분 다 산림을 벌채해서 농지로 만드는 거예요. 왜? 열대 지역이 훨씬 더 토지 생산성이 높습니다. 온대 지역, 한대 지역보다 뭐 한대 지역보다는 몇 배가 높아요. 사시사철 크잖아요. 그 비도 많이 오고 땅도 좋아요. 그래서 열대 지역의 산림의 농지 전용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막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정부가 막잖아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불을 질러버려요. 건기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할 건가가 고민을 해야지. 그건 나쁜 거다, 나쁜 거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야 그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더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책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업 부분도 집약농업을 해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임업 부분에서도 인공림을 조성해서 헥타르당 목재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천연림에서 벌채하는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천연림에 가서 벌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림의 벌채를 자꾸 무슨 산림 보전에 이런 쪽이 대부분 놓고 보면 다 대부분 이 농지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팩트를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미래가 이런 수직농업, 도시 내 그 건물 내에서 현재는 LED 전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하고 아직 경쟁력이 아직은 안 되죠. 그러나 먼 미래에는 저는 이제 이런 수직 농업으로 건물 안에서 벼도 키울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굳이 토지를 기반한 농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이 길이 언제나 이럴지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미래 해결책은 있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팜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조금 뭐 일부 우리나라 뭐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도 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팜오일 산업 사례를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팜오일은 크루드 팜오일이라고 그래요. 팜오일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식용유하고 바이오 디젤 원료로 쓰는데 대부분 다 식용유로만 씁니다. 근데 이 팜오일은 어디만 재배가 가능하면 적도를 중심으로
상하로 위도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그러니까 10도 부분에만 이 팜오일이 재배가 돼요. 이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누가 아마 시험 재배를 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팜오일은 기존의 식용유 원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식용유 원료는 뭐 옥수수유라든가 대두유, 유채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식물성 기름이죠. 뭐 그런 것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한 30년 전, 짧게는 한 20년 전서부터 이 팜오일이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하면서 많은 이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 생산성을 놓고 보면 이 팜유는 1헥타르 3,000평이죠. 1년에 보통 3톤에서 5톤 정도가 나와요. 근데 대두유, 콩으로 만드는 기름은 뭐 한 500kg. 유채유 같은 경우 막 1톤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채유나 대두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보면 뭐 유럽의 일부 국가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인데 기본적으로 이 팜오일이 생산되기 나서는 세계 식용유 시장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단위 면적당 생산이 높기 때문에. 그 바이오매스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전분질에 뭐 참고로 이거는 하시고요. 이게 그 인도네시아 팜오일 조림지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게 야자수 같지만 야자수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걸 한 번지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해서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기름 짜는 방앗간 밀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해서 이게 기름을 짜서 파는 건데 이 팜오일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팜오일 생산을 많이 하면서 그 기존의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던 고무나무 농장이라든가 무슨 커피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팜오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의 국가 경제 성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팜오일이에요. 말레이시아가 조금 먼저 시작했죠. 그 후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또 많은 부분들이 산림이 이 파물 농장으로 바뀌고 또 뭐 심지어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고무나무, 커피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파물. 왜냐하면 이게 높기 때문에 이 CPU 1톤당 가격이 200불, 300불 하던 게 400불, 500불, 700불, 800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파물 사례를 꼭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토지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럼 올해는 고추를 심다가 내년에는 뭐 토마토가 잘 될 것 같으면 토마토로 바꾸고 또 토마토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작물이 될까 하면 이렇게 바꾸듯이 열대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고무 가격이 높으면은 또 파멜 농장이 고무 농장으로 바뀌고. 그런데 산림보다는 이런 농장을 만드는 것이 수익성이 많기 때문에 산림을 끊임없이 이런 어떤 농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국가가 이렇게 정해요. 이 지역은 농지다. 이 지역은 산림으로 계속 지켜야 된다. 우리하고 그런 비슷한 거죠. 우리가 뭐 보전산지, 준보전산지가 있듯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토지에 대한 경쟁이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 팜오일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팜오일 농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관 근무할 때 그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그 담당 과장이 제가 알룸나이였어요. 미국의 같은 대학에 이제 나온 그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거는 좀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스터 박, 너 미국에 살아봤지 않냐? 제가 이제 미시간에 있었는데 미시간의 한 개 카운티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카운티는 원래 군이라는 뜻인데 우리로 하면 도면적 정도 되죠. 우리 한 개 카운티에서 생산되는 감자 생산량이 전 세계 감자 생산 4분의 1입니다. 아이오와주 같은 데 가면은 시속 100km로 2시간을 달려도 옥수수 밭이.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그 담당 에디 누고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옛날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다 산림이었어요. 다 산림을 벌채해가지고 농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시카고에 세계 최대 곡물 시장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시간이라는 데가 이렇게 우리 엄지손가락처럼 돼 있어서 왼쪽으로 미시간 레이크, 오른쪽에 스피리오 호수, 오른쪽에 휴론 호수라고 해서 그 나이아가라 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호수지만은 바다와 같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물이 많아서 그런지 그 주변이 다 곡창지대예요. 미시간, 아이오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아나 그쪽 클리브랜드 이쪽에서 다 거기가 곡창지대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다 거기가 산림이었습니다. 100년, 150년 전. 그러니까 그 에디 노고라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많은 열대림을 보호하자고 하는 주장 뒤에는 경제 논리가 있다. 열대 지역에서 이렇게 토지 생산성이 엄청난 그 곡물이 아니면 이런 파모일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곡물의 어떤 생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거에 산림을 농지로 바꿨던 부분은 아무 얘기도 없이 오늘날 이 부분만 부각시키는 거다. 그게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원인부터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많은 그룹 매니저님께서 들으시면서 현재 내가 먹고 있는 음식, 고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산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고대 그 포럼에서 어느 언역 경제신문의 그 사장님이 기후변화의 어떤 탄소 중립은 탄소 감축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의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뭔가 있어야만 생활 방식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파모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브라질 공무원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브라질 공무원 야, 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농지로 바꾸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도 겉으로는 환경 이슈가 있지만 뒤에는 많은 그런 경제 이슈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벌채는 비판 대상인가요? 필요한 것인가요? 최근에 언론하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벌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림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어들어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람이 몇 살까지 크죠? 20살까지 크죠? 자, 돼지를 잡을 때 돼지 키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90kg 정도까지만 키우고 잡잖아요. 왜? 사료를 90kg까지는 먹는 대로 잘 커요. 90kg 되고 나서는 사료만 먹고 안 크잖아요. 자, 닭도 육개 닭 며칠 키우는지 아세요? 56일 키워요. 태어나가지고 병아리부터 56일 키우면 그때는 사료를 먹는 대로 닭이 크지만 그때는 안 커요. 그 잡잖아요. 사실 숲도 더 이상 나무가 크지 않는 아주 조금 크는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무가 크지 않는다면은 벌채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목재를 쓰게 되면 탄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또 저장하잖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게 무슨 도전이냐 개발이냐 이런 걸 떠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상에서 탄소 배출권은 산림탄소 계산식은 어떻게 하냐. C분의 CO2예요. C가 탄소 분자량 12분의 CO2 분자량 44. CO2는 기체고 C는 고체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톤당 보통 그 C분의 CO2 분자량은 3.64니까 나무 1톤이 3.64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나무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 C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의 수종별로 다르지만 한 50% 정도가 C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3.64톤의 반이 1.84톤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 나무 1톤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산림에 관련된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권 계산식이에요. 그럼 이 계산식을 왜 기후변화 협상에서 인정을 해주겠어요? 탄소 감축을 나무가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조차도 부정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목재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목재 자급률이 16%밖에 안 돼요. 84%가 수입이 되죠.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수입된 원자재가 원유입니다. 그 다음에 목재예요. 매년. 왜냐하면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분도 여기 오늘 휴지 안 쓰시는 분이 있나요? 애기 키우는 사람들 기적이며 심지어는 우리 은퇴한 사람들 많이 치는 당구공까지도 다 목재로 만들잖아요. 당구공이야 임의 소비재지만 필수 소비재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지를 그렇게 구분했어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구분을 했어요. 보전산지는 77%, 준보전산지는 23%. 우린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결국 산림 분야에서 사람이 쓰는 도로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내놓겠다는 게 23%예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많이 없죠. 보전산지 77% 중에서 임업용 산지가 50%고 공인용 산지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임업용 산지에서 목재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인용 산지, 우리가 얘기하는 국립공원이니 뭐 공원이니 무슨 수원 함양 보안림이니 이런 데는 공인용 산지예요. 거기는 임업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벌채는 그만두고 조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임업용 산지에서 나무를 싣고 가꾸고 벌채를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보존과 개발에 무슨 근본적인 그런 논쟁을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수입하면 된다? 과연 수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도 현재도 84%를 수입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벌채를 하지 않으면 과연 지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기 일본에 국제기구가 하나 있어요. 국제열대목재기구라고. 이 국제열대목재기구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열대림 수출국가, 하나는 열대림 수입국가. 열대목재죠 정확하게. 그래서 분담금의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수출하는 양, 수입하는 양에 따라서 분담금과 투표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입국가 중에서 세계 4위예요. 열대지역에서 목재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벌채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지구에 합한 열대지역이나 아열대지역에서 목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소고기냐 고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예요?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고기 키우기 위해서 뭐 키우나요?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키우기, 돼지 키우려면 다 사료 먹이잖아요. 다 농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는 순간 어디선가 그 동물이 먹을 사료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나온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커피, 다 그것도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벌채하지 않으면 지구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팩트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때마다 내가 은퇴한 입장에서 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소비재로서의 경제 재화로서의 목재뿐만이 아니라 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많은 진달래꽃 어디 갔어요? 진달래는 극양수입니다. 숲이 없는 데서 잘 자라요.
빛이 많이 들어오는 데서. 숲이 우거지니까 진달래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이 사진에서와 같이 무슨 임도변이나 나지 뭐 그런 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가꾸기나 벌채를 하는 것이 과연 생물 다양성을 없애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다니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에 이의를 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여기가 인제 곤배령입니다. 여기가 저기 산 정상이에요. 야생화 단지죠. 여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생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로 주변이 전봉산 국립공원인데, 그러니까 빛이 없는데 벌채를 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생물 다양성, 왜 열대 지역에 그렇게 생물 다양성이 많은가요? 빛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팩트인데 우리는 사회과학 한 사람들이 과학적인 팩트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주장하고 그게 또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좀 화가 나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동물은 어떤가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저기 눈이 오면은 산토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눈 오는 날 산토끼들이 이게 위로는 잘 올라가는데 밑으로는 못 내려가거든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지금 산토끼 있나요? 뭐 정말로 우리나라가 저기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천적이 엄청 많아서 산토끼가 사라졌나요? 결국은 우리 숲이 황폐했던 숲이 우거지면서 토끼가 먹을 수 있는 초목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끼의 그 번식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토끼 키워봤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요. 그것도 막 그 뭐 5마리, 10마리씩. 한 쌍을 가지고 1년이면 100마리, 20마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토끼가 왜 사라졌냐면 우리 숲이 우거지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식물이 없어진 거예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저도 뭐 배운 거지만 모두배기를 통해서 이렇게 초식동물의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아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스파티드 아울이라고 일종의 뭐 그 긴 점박의 올빼미인데 이게 미국에서 80년대 엄청난 논쟁이 됐어요.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 밑으로 해가지고 오레곤 쪽에 인공림이 많은데 미국의 인공림이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벌채를 하는데 이 벌채 때문에 이 긴점박의 올빼미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언론하고 그 뭐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많은 논의 끝에 벌채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벌채 지역에 더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불을 봐도 뻔한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었을 때 이게 엄청난 논의 끝에 거의 벌채가 중단되는 그런 시즌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벌채를 해서 이렇게 벌채 지역에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벌채 지역에 보면 거기에 훨씬 더 나무를 벌채하고 나무를 심거나 그냥 놔두더라도 거기에서 어린 식물이나 어린 나무들이 크면 초식동물들이 있는 거고 그 초식동물을 잡는 또 이런 올빼미 같은 것들이 더 번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야생동물은 숨을 곳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살지 맨날 숨을 수가 있나요? 왜 멧돼지들이 사람 사는데 그 위험한 사람 사는 데로 내려오겠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채 후에 지난번에 언론에서 뭐 맨 왼쪽에 이렇게 벌채 후에 바로 이 사진만 보여줍니다. 이 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걸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어린 나무가 있고 어린 풀이 있는 데가 오히려 토양이 더 안정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등산하실 때 비가 오고 나서 어디가 먼저 침식이래요.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거기가 골이 생기잖아요. 왜? 사람이 다녀서 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로 물이 흘러내려서 그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무 심고 나무 벌채에서 1년 후에 다 이렇게 나무 심어서 이렇게 바뀌는데 마침 열대 지역에서 농지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민둥산을 만든다. 이게 민둥산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들으면 한번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벌채 금지를 하지 말자. 뭐 일부의 그 대통령들도 뭐 각국의 정상들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산림을 이렇게 오른쪽처럼 벌채에서 이렇게 농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 가꿔진 습하고 가꿔지지 않은 습 한번 보세요. 바닥에 보세요. 어디가 하층 식생이 어디가 많은가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주변에 스트로보스 잣나무 빽빽하게 심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도 밑에 식물이 안 자라잖아요. 그 속과배기 해주세요. 금방 자라요.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내에 혹시 스트로보스 잣나무 같은 거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한번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여기 한번 속과배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무도 훨씬 크고 거기 아마 어린 저 식물도 자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연님에 비해서 목재 생산량이 잘만 하면은 3배 내지 5배가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체제가 없는 한 목재에는 계속 불가피해요. 천연님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인공님을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인공님 면적에서 다른 나라처럼 모두배기, 그러니까 개벌이라고 그러죠. 모두배기 하는 부분을 다 문제 삼지는 않아요. 인공님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규모의 인공님을 조성하고 있고 또 인공님에서 벌채를 문제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맨날 우리가 쓰니까 어디선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대지역이든 아열대지역이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30만 헥타르의 라디에타 파인이죠. 일종의 소나무인데 30만 헥타르를 딱 인공님을 조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급은 물론 세계 최대의 라디에타 파인 수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관광으로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인공님 딱 30만 헥타르 외에 천연님이 벌채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공님이 딱 있으니까 더 이상 벌채할 이유가 없죠. 훨씬 더 천연님에 가서 벌채하면 도로도 길도 안 나 있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가서 벌채를 하겠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유칼립스트 조림지입니다. 이게 제가 인도네시아 대서원 근무할 때 한 16년, 16, 7년 전 얘기네요. 이게 4년 자란 거예요, 4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인공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30년, 40년, 50년에서 벌채하는데 15년이면 벌채, 유칼립투스 같은 게 15년이에요. 아카시아 망경은 한 8년이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정 규모의 인공림은 천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인공조림지 나무 크는 모습이고 거기서 벌채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인도와 기계화가 필요한가?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또 인도를 내면은 그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 농업을 한번 보세요. 농업이 우리 어렸을 때 저 계단식 농지라든가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거기 다 농사 졌잖아요. 지금 시골 가면 농사 짓는데 많지 않아요. 이미 경지정리의 덕분이에요. 경지정리를 하니까 기계화가 가능하고 집약농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노령화돼 있어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없어도 농촌에 농사 다 져요. 지금 다락론 오른쪽에 있는 다락론은 이미 지목상 농지지만 이미 숲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지정리, 경지정리해서 농로를 만들고 기계화를 하니까 굳이 이런 다락론은 결국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공림 지역에서 기계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내야 되는데 또 임도 낸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공익림지 아까 제기하기는 국립공원이나 무슨 공원지역이나 보안림이나 이런 지역에 길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기 산불 방지 이런 거 외에는
뭐 내지도 않고 또 그런 데 내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업용 산지에 길을 내는 부분을 그 임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 때문에 그래,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진퇴양난이에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인공림해서 집약경을 하는 것이 천연임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의 해답인데 그걸 각각의 또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그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이걸 갖다가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라 뭐 선과 악으로 얘기해요. 막 벌채를 하면 무슨 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매일 화장실 가서 휴지 쓰면서. 자, 산림 녹화 시기 왜 처음부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산림 공부를 하면서 왜 산림청은 처음에 돈이 되는 경제 수종을 심지 않고 왜 이제 목재 가치가 낮은 나무를 심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지금 수종갱신이라는 걸 좀 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산이 저 왼쪽의 산처럼 이런 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기질 비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나무들 중에서 뿌리옥 박테리아 자체적으로 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수종들 위주로 그 녹화 수종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처음에 그런 것만 살 수가 있었고 이제 그게 돼서 이제 땅이 지금은 뭐 깊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좋아지고 그래서 아무거나 잘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숲의 현실을 사진 자료를 오랫동안 제가 모았던 거 좀 뭐. 자, 우리나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과장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 때 이제 구규림 나무를 팔으려면은 이렇게 조사를 해요. 공시목 조사라고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나무를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벌채를 해서 썩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요. 근데 제가 과장 때인데 60년 키운 낙엽송인데 그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3등급이 대부분인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 60년 키워가지고 막 직경이 60cm, 70cm 되는데 어떻게 3등급이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켰어요. 조사를 시켰더니 공시모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썩은 거예요. 썩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밑에. 근데 나무는 바로 땅에서 바로 큰 걸 지하고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썩어버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2개, 3개 이래 되면 벌써 30%가 벌써 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벌채하고 나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가서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우리 산에서 요즘 벌채한 지역에서 찍어본 거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구멍 뚫린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직경이 크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나무는 변제하고 심재인데 가운데 부분을 심재라고 그러고 변제가 이제 나무 껍질이 있는데 변제인데 거기에 물관부하고 체관부가 있어요. 그 물관부, 체관부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썩어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그러나 목재로서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노령화되면은 탄소 감축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이게 벌채질을 하고 나서 조림한 후입니다. 이 벌채한 후에 여기 그냥 저기 그린이 아니었을 때 벌채 안에만 찍어가지고 막 민둥산을 만들었다고.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오히려 어린 식물, 어린 것들이 다 자라서 여기에 오히려 야생화 있고. 여러분들 저 야생화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 왜 임도변으로 다니시는지 아세요? 임도가 길 다니기 편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임도변이 빛이 들어오니까 야생화가 거기만 있잖아요. 우리가 성묘 가면은 묘지 주변에 할미꽃이며 이런 게 있죠. 묘지 외에 할미꽃이 있는데 드물잖아요. 길 옆에 있고. 그러니까 벌채지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그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산에 다닐 때는 그냥 숲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강원도 산불 피해지입니다. 벌채가 못 되고 있어요. 여기를 벌채해서 조림을 해야 되는데 왜?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요. 왜? 여기는 이제 산림청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지방청의 지침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심지 마라. 침엽수가 송진성분이 있어서 산불에 취약하거든요. 화렵수를 심어라. 근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요. 왜? 내 땅에 내가 수종도 마음대로 못하냐. 왜? 송이 생산 때문에. 송이 생산 수입이 꽤 크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이걸 막 한 2, 3년 동안 설득해서 합의하고 이래서 겨우 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벌채 산불 피해지 이렇게 겨우 합의 봐가지고 나무 심어서 이제 또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는 3분의 2가 사유림입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는 거꾸로예요. 국가나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산림이 더 많거나 반반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유림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공익적 기능 때문에 많은 사유림 소유자들이 사유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업직불제가 통과됐지만 그 사유권을 침해받는 환경공익기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임산물 재배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직불제라서 나는 조금 더 앞으로도 직불제나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수종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산할 때 등산하는 길의 3분의 2는 다른 사람의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그분들은 세금만 내고 있어요. 특히 공익임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계속 내고 있어요. 한 번 정도 그런 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가면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 같으면 내가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써도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사유권을 내가 공짜로 이용하는구나. 이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조금은 살림에 대한 생각이나 애착이 더 가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울프트리라고 해서 이제 풍목입니다. 제가 왜 이걸 또 보여드리냐면 이 숲이라는 거는 그만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산주하고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산에 길 내놓으면 뭐 이제 자전거를 못 다니게 해달라, 우리 사람만 다니게 해달라. 또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왜 우리 못 다니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인간의 어떤 이용에 대한 그런 많은 논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산림 소유자들의 어떤 그런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이 자연 자체로도 그 나무도 그냥 다 좋은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기준이죠. 이제 목재의 어떤 가치로 놓고 볼 때 이제 이런 나무들이 있다. 근데 이런 나무들 이제 다 나무를 베고 나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베고 나서는 뭐 아름다운 나무를 베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에서 왜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베었을까? 우리 산천에 정말 수고 뭐 70cm, 직경 70cm, 1m짜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을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시 마시고 오늘 제가 한 얘기 듣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뭐냐면 우리 이제 특히 경북 지역이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 가보면 이런 상처가 나 있어요. 이거 보시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0년대 석유 파동 때 그 송진 채취해가지고 뭐 기름을 뭐 생산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소나무에서 다 이렇게 송진을 채취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깡통 달아가지고 송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물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몇십 년 되니까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나무를 다 베고 나면 이런 것들은 없어지잖아요. 그 안에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벌기형이 닿아서 베는 나무,
이런 것들, 병해충이 나서 벌채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산불 피해목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순히 목재 생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산림부서나 이런 데서 소홀히 한 그런 책임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항상 내가 다니는 산은 그냥 산이지만 그 숲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많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기도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구나. 오늘부터는 좀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일부러 이걸 좀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진 쭉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면 지구를 위한 나는 착각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 뭐 다른 거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집약 경영만이 해결이다. 농업의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집약 경영을 통해서 농지를 적게 가지고 인류 80억이 필요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숲을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집약농업, 우리나라는 뭐 지금 산림을 농지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계단식 농지가 오히려 숲으로 바뀌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임업용 산지에서 인공림을 조성하는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 벌채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철저하게 이제 그런 측면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